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니 제 얼굴이 뉴스에 나올 뻔한 일도 있었네요. 이미 제 며느리는 뉴스에 나와 여기저기 얼굴이 다 팔렸습니다. 물론 좋은 일로 뉴스에 나온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었던 며느리와 고소까지 진행하며 갈라지게 됐고 대기업까지 며느리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된 아주 끔찍한 일이었죠. 지금부터 평범한 가족을 이루고 있었던 저와 제 며느리가 뉴스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일이 무엇인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에겐 아들이 2명 있습니다. 남편이 몸이 안 좋아서 일을 자주 그만뒀고 그 덕에 아이들은 사교육을 시킬 엄두도 못 냈죠. 그럼에도 정말 다행인 건 첫째 아들은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첫째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대학에 가서는 매일 과외를 해 대기업 월급을 벌더군요. 그 돈으로 저에게 늘 여러 가지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아들에게도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 단점이 나중에 아들의 결혼 생활을 결국 파국으로 만든 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여자친구에게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것이었어요. 요즘 애들 말로는 호구라고도 하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힘들게 과외를 했던 게 늘 여자친구에게 명품 선물을 주고 좋은 호텔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컸더라고요. 그래도 그만큼 여자친구를 아껴주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하고 또 열심히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쓰는 거니까 제가 크게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대기업 연구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때 만났던 선배랑 일찍 결혼식을 올리더군요. 여자애가 어찌나 예쁘고 애교도 많고 싹싹한지 제 아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더군요. 저는 처음으로 맞은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들이 준 용돈을 모아 며느리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머 어머님, 이게 정말 제 거예요? 와, 너무 감사해요. 그럼 첫째 며느리 주려고 모아둔 거야. 정말 필요할 때 언제든지 팔아도 되니까 잘 보관하고 있으렴. 참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때는 더 어렸던 며느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다니. 제가 며느리에게 준 선물의 정체를 알면 다들 놀라실 거예요. 바로 현금으로 5천만 원 정도 되는 금덩이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매일 정성스레 만든 김치도 보내주었어요. 그만큼 제 아들과 며느리가 별탈 없이 잘 살길 바라는 마음이 컸죠. 그러나 아들이 결혼하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신혼은 끝나버렸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둘이서만 살 수 없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만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무서워요. 너가 많이 놀랐겠구나. 괜찮아. 옆에서 잘 간호해드리면 앞으로 이런 일 없으실 거야. 바로 사돈이 지병으로 길거리에서 크게 쓰러지셔서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입니다. 사돈 어르신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며느리가 이 일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어떻게 할지 몰라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보며 저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지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사돈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도 사돈과 같이 사는 게 어떻느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돈이 혼자 살게 되면 또 언제 지병으로 쓰러지실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아들은 제 제안을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연신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돈과 함께 살아도 절대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가 남아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가족분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시다면 정말 공감하실 겁니다. 바로 돈 문제였어요. 사돈은 매주 병원에 가야 했고 맞아야 할 주사와 먹어야 할 약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 않게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제 아들이 대기업 연구원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더군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무리 엄마여도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간병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듯 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님 봐주실 분을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덕분에 간병비까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쯤부터 늘 좋게 봤던 며느리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여러 번 발생했어요. 제 며느리는 아들하고 결혼하고부터 하던 일을 그만두었어요. 처음에는 살림을 한다는 핑계를 댔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들의 아침과 저녁을 차려주지 않더군요. 늘 냉장고는 비어있었고 가끔 먹다 남은 배달 음식만 쌓여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집안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정주부 아주머니가 오셨기 때문이었죠.
한마디로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아들이 처가살이를 하고 몇 달 후에 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힘들게 돈을 벌어오는데 며느리는 이때까지 집안일도 안 하고 요리도 안 하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대체 집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이 돈도 잘 벌고 착해서 그런지 이런 상황을 전부 이해하고 며느리와 싸우지 않고 잘 살고 있었고, 또 어머니가 아픈 상황이라 정신이 없는 며느리에게 이 문제를 들먹이고 싶진 않아 화가 났지만 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들을 보며 저는 며느리가 힘들게 일하기도 싫고 제 아들의 돈을 받았으면서 놀고 싶은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죠. 아들과 오랜만에 밥을 먹으며 이 이야기를 듣고 며느리에게 너무 실망했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모든 일들이 생각나지 않은 만큼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임신을 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드디어 저 임신했어요. 이제 정말 아이 위해서 집에서 푹 쉬어야겠어요. 그럼 임산부가 힘들면 안 되지. 용돈 더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다 해줄게. 아유, 우리 며느리 장하다. 막상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하니 섭섭했던 모든 마음이 사라지더군요. 그저 건강하게 아이만 잘 태어나길 바라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임신한 이후로 가정부와 간병인을 쓰는 시간을 더 늘렸고 아들은 돈 문제로 정말 벅찬 듯 보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초강수를 두었어요. 아들, 처가살이 하면서 사돈이 아프셔서 많이 힘들지? 지금 월급으로 부담될 것 같아서 내가 깊이 생각을 해봤거든. 이제 내 용돈은 안 줘도 돼. 아들에게 제가 먼저 용돈을 끊어도 된다고 이야기하자 아들은 미안해하면서도 장모님이 회복하실 때까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돈 문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다고 임신한 며느리가 일을 할 수는 없으니 결국 저는 제가 더 고생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끊고 나서 저의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나름 노후 준비를 해놓았던 저는 며느리와 태어날 제 손주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기 위해, 그리고 아들이 주던 용돈을 벌기 위해 아무도 몰래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청소하던 건물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선 안 될 말을 듣고 말았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야, 나 진짜 대단하지 않냐?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면 이 정도 연기는 해야 된다니까. 그니까 너 그러다 가짜 임신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냐? 야, 그게 왜 들켜? 애 태어나기 2달 전쯤에 유산했다고 할 거야.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구가 이런 파렴치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며느리가 친구와 헤어질 때까지 숨어서 기다리다가 며느리의 친구가 자리를 뜨자마자 달려가서 며느리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누구야? 뭐야? 어머니가 왜 여기 계세요? 너 가짜 임신이 사실이니? 네 친구랑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미치지 않고서야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하니, 어?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잘못했어요. 저도 이유가 있었어요.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하도 말을 들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길래 이유나 들어보자 싶어 카페에 갔습니다.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나 싶었는데 참 하는 말이 어이가 없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제가 너무 임신이 하고 싶었는데 제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했다고 하면 현승 씨랑 어머님이 절 더 사랑해주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런 거짓말을 친 거예요. 사실 예전에는 형승 씨가 명품 가방도 사오고 제 옷도 사다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돈도 잘 벌면서 왜 저한테는 안 쓰는 건지. 그래서 예전처럼 좀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거짓말 친 거예요. 친구한테는 일하기 싫어서라고 했는데 그것도 친구 어필할 허세 부린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엄마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일부러 사람들한테 애교도 부리고 늘 사랑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 생각이 짧았어요. 제발 이 사실 현상 씨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주세요. 네? 절대로 제 아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싹싹 비는 며느리를 보며 한숨만 나오더군요. 제 아들이 예전부터 며느리에게 많은 선물을 해주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사돈이 아픈 것 때문에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선물을 못 해주는 것일 텐데 그걸 자기를 예전보다 사랑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하다뇨. 제 며느리가 철은 없지만 이 정도로 생각이 짧은 아이인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유를 들어보니 정말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 같아서 이번 한 번만 봐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일주일 안에 이 사실을 아들에게 털어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이조차도 계속해서 싫다고 하더군요. 결국 언제 말할지를 놓고 며느리와 저는 엄청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일주일 안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것이라고 하자 그제서야 며느리가 알겠다고 하더군요. 이 일 이후로 저와 며느리의 사이는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껄끄러운 관계가 됐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너무 실망해서 다시 예전과 같은 다정한 사이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전화와서 아이가 유산되었다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정말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말해야 할까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꾹 참았습니다. 이후 며느리는 빈정이 상했는지 저에게 먼저 연락 한 번이 없더군요. 저도 따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그저 열심히 청소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일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몸이 무겁고 식은땀이 나더군요. 그리고 몸에 힘이 풀리더니 아주 크게 쿵 소리가 났고 그 이후로는 정말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온몸이 아픈데 아들이 제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엄마, 깨어나셨어요? 대체 이 나이에 청소일은 왜 하신 거예요? 제가 용돈 안 드려서 그런 거예요? 제가 못나서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때까지 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었는데 아들이 가로로 쓰러졌다고 하더군요. 다행히 머리를 크게 부딪히진 않았는데 계단이라 정말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미안하다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지더군요. 또 병원비를 보니 차라리 집에서 조용히 있을 걸 일을 괜히 했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당장 청소일을 그만두고 건강검진을 해보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내키진 않았지만 검진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듣게 되었죠. 사실 쓰러지신 게 단순 가로는 아니고요. 고혈압도 있으시고 당뇨도 심하게 있으시네요. 약을 안 먹으면 또 언제 쓰러지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종양이 보여서 며칠 입원해서 정밀검사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검사 결과를 듣고 아들은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저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상황이 예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졌는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아파도 참는 게 버릇이 된 것 같아요. 정말이지 이젠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저는 일을 그만둔 채 병원에 며칠 동안 검사를 받기 위해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나이 먹고 건강검진 해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아실 거예요. 혹시 암은 아닐까, 죽을 병에 걸린 건 아닐까, 결과 나오기 전까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드니까 쓸데없는 생각도 많고 겁도 많아지나 봐요. 그리고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겁고 떨렸습니다. 다행히 악성 종양은 아니네요. 고혈압이랑 당뇨 약만 잘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나이도 있으시니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저까지 아프면 제 아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라도 건강 잘 챙겨야겠다고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태어나는 날 아들이 갑자기 며느리 얘기를 꺼내더군요. 맞다. 어머님 요즘 지희랑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요즘 지희가 너무 어머니랑 통화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제가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어머니 쓰러지신 거 말했는데 지희가 전화 왔죠? 그럼 지희가 곧 나 보러 온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아들.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했지만 제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며느리한테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 며느리와 껄끄러운 일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는데 인사도 안 하다니 참 무심하고 정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그래도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해줬었는데 옛날 일들은 다 까먹었나 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할까도 고민했지만 그냥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봤자 좋은 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그때는 나한테는 잘못했어도 애들끼리라도 잘 살면 됐지 그런 생각으로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후 또 제 생일이라 어차피 며느리의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생각했죠. 그리고 제 생일날 며느리와 깊은 대화를 하려고 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정말 어이없는 카톡 하나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생일날 저 못 가요. 그동안 저희 엄마 돌보느라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이랑 정말 오랜만에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럼 다음에 봬요. 생신 축하드리고요. 뭐, 여행 일정이 제 생일이랑 겹칠 수는 있죠. 근데 못 오면 전화 한 통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흔한 전화도 없이 저렇게 문자 달랑 하나 보내놨더군요. 기분이 너무 나빴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대답하고 곧 있으면 명절이기에 그때는 꼭 며느리와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명절날이 되었어요. 아들, 뭐야? 왜 혼자 온 거야? 엄마 죄송해요. 이번 명절은 지희가 예전부터 잡아둔 여행이 있어서 못 온다네요. 뭐 여행? 얼마 전에 내 생일 때도 여행 간 거 아니었어? 네, 맞아요. 요즘 제가 예전보다 선물도 많이 못 사줬고 그래서 화가 좀 많이 났나 봐요. 너무 섭섭하다고 하도 난리치면서 그동안 못 갔던 여행 좀 간다길래 그냥 허락해줬어요. 제가 예전보다 많이 못 해준 건 맞으니까요. 죄송해요, 엄마. 대신 제가 명절 음식 다 사왔어요. 아들의 말을 듣자마자 정말 속이 터지더군요. 여러분, 솔직히 며느리가 제 아들한테 섭섭할 게 대체 뭐가 있나요? 제 아들이 힘들게 돈 벌어서 사돈 병원비, 약값, 간병인 비용 다 내주고 며느리는 일도 안 하고 가정부랑 간병인을 쓰고 집에서 놀고 있었잖아요. 제 아들이 너무 착해서 망정이지 며느리의 이런 태도를 다 받아주는 남자가 세상에 어딨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어머니 생일이랑 명절만 딱 골라서 여행 일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대체 저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는지 정말 기가 차더군요. 결국 저는 그날 참지 못하고 여행 간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제 모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이제 저와 아예 보지 않겠다는 건지 막 나가겠다는 건지 너무 화가 났고 결국 저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 얼굴을 보고 이제는 제대로 며느리의 이런 태도에 대해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여행에서 돌아오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가 도저히 며느리에게 화를 낼 수 없을 만큼 가슴 아픈 일이 발생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그동안 너무 철이 없었어요. 옆에서 돌봐드리면서도 제가 너무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동안 몸이 안 좋으셨던 사돈께서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막상 이런 일이 생기고 울고 있는 며느리를 보니 마음이 너무 약해지더군요. 결국 저는 이후에도 며느리를 만났지만 그동안 화가 났던 일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달래주었습니다. 이후 아들과 며느리는 예전처럼 둘이 살게 되었고 저는 아들에게 다시 용돈을 받게 되었어요. 며느리와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제가 힘들어하는 며느리를 달래준다고 늘 맛있는 것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사이가 돌아오는 듯 했어요. 그렇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는 듯 했지만 몇 달 후 저에게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렇게 살려다는 소리를 질렀고 그 이후에는 기억이 없어요. 눈을 떠보니 저는 또 병원에 있었어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앉지도 서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쓰러졌고 계단에서 떨어져서 뼈가 부러진 것이었어요. 결국 몇 달 동안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던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아들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과 같이 살게 된 그날부터 엄청난 눈치를 보게 되었죠. 정말 거실에 나가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머님 또 움직이실 거예요? 아까도 화장실 갔다 오셨잖아요. 제발 몸도 안 좋은데 한 번에 해결하세요. 저 좀 쉬어야죠.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그래. 나 때문에 너가 고생이 많구나. 미안하다. 어머니 솔직히 이제서야 한승씨랑 제대로 둘이 좀 사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저희 신혼도 제대로 못 즐긴 거 아시죠? 분위기 완전 다 깨졌다고요. 눈치가 있으시면 어머님이 빨리 나오셔서 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현승씨한테 어머님이 당장 간병인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제가 어머니를 돌봐야 돼요? 이러다가 저까지 골병 듣겠어요.
이렇게 며느리가 저를 간호하기는커녕 움직이기 불편한 저의 모든 행동에 눈치를 해주며 빨리 나가라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며느리와 다툰 일, 그리고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로 눈치를 주니 정말 참기가 힘들고 비참하더군요. 결국 저는 아들에게 간병인을 붙여달라고 이야기했고 아들 집에 사는 동안 방에서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와 같이 살면서 알게 된 건데 참 피곤한 성향을 가졌더군요. 며느리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게으르고 소리에 예민했습니다. 제가 친구랑 전화하는 것도 늘 시끄럽다고 눈치를 해주고 정말 밥도 하지 않고 집도 치우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가 딱 쇼핑할 때만 밖에 나가는 게으른 어른이었어요. 아들 집에 계속 살라고 해도 제가 도저히 그 꼴을 못 보겠어서 못 살겠더군요. 결국 저는 몸이 회복하자마자 아들 집에서 나갔고 이후 며느리는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너무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도 늘 답장하지 않고 저와 연락하기 싫은 티를 팍팍 내더군요. 이럴수록 저는 제 아들이 왜 저런 아이랑 결혼을 했는지, 저는 왜 처음에 이 아이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는지 속이 답답했습니다. 제 아들도 너무 불쌍하고요. 늘 아들이 열심히 돈을 벌면 며느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돈을 쓰기 바빴으니까요. 저는 어느 날부터 아들이 며느리 때문에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혼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차마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어 친구와 함께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딱 보면 알겠네. 아들 사주에 아주 무서운 처녀 귀신이 붙어 있어. 어라? 같이 살고 있네? 곧 갈라지겠어. 근데 갈라지기 전에 아주 기쁜 일이랑 무서운 일이 일어날 거야. 큰 소용돌이가 올 거라고. 지금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야. 특히 중요한 날에 절대 아무 음식이나 먹지 말고 음식을 잘 봐. 용하다는 보살님이 아주 큰 소용돌이가 올 거라고 말해주시니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려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건지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사실 저에게 안 좋은 일은 늘 며느리밖에 없었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바에는 며느리와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과 며느리가 갈라선다고 말해주신 것이었어요. 사실 음식을 조심하라는 말은 뭐 크게 예상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한 가지 너무 찝찝하고 걱정되는 건 아들 사주에 무서운 처녀 귀신이 붙어있다는 보살님의 말씀이었어요. 며느리가 철이 없긴 하지만 무서운 아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별 일은 없지 않을까, 그 처녀 귀신이 며느리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보살님께서 아주 기쁜 일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건 정말 감이 잡히지 않더군요. 이 정도 나이 먹은 노인에게 기쁜 일이 있어봤자 그게 제 일이겠어요. 아들과 관련된 일이겠죠. 그러다가 문득 생각난 건 며느리의 임신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임신하는 것 말고는 저에게 일어날 기쁠 일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살님께 다녀와서 기대가 되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한 이 감정들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집에 가는 길에 친구와 로또를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그날 로또를 샀긴 했지만 그게 될 리가 있겠어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세상인가 봅니다.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날 제가 산 로또가 1등 로또였던 것이었어요. 보살님이 말씀해주신 기쁜 일이 로또 당첨이었던 거죠. 저는 너무 기쁜 마음에 아들에게 바로 전화를 해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준 선물이라고 하더군요. 아들 옆에 며느리도 있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갑자기 아들 전화기를 빼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 잘하셨어요. 사실 제가 어머니께 자주 연락 못 드렸었지만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라고 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더니 이런 일이 생겼나 보네요. 어머님 돈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저희도 주실 거죠? 저는 돈 생기면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저 이제 어머님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 하나하나씩 다 해봐야겠어요. 어머님도 이제 모든 거 다 저랑 같이 해요. 정말 반갑게 저를 맞이하는 며느리의 목소리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로또 얘기를 듣자마자 돈을 줄 건지 직접적으로 물으며 갑자기 저와 하고 싶은 게 많다고 이야기하는 며느리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아직 이 돈을 쓸 계획도 없고 앞으로 차차 생각해 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너무 아쉬워하더군요. 이렇게라도 오랜만에 살가운 며느리를 보니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며느리는 저에게 매일매일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은 대부분 이런 말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뭐 하세요? 저랑 같이 쇼핑 가실래요? 어차피 어머님 돈 많으니까 좀 써도 티 안 나잖아요. 저 그동안 사고 싶은 거 완전 많았는데 잘 됐다. 어머니, 저랑 카페 하나 차리실래요? 아니다. 어머님 몸 안 좋으시니까 그냥 저 하나 차려주시면 안 돼요? 저 친구랑 카페에서 매일 수다 떨고 싶어요. 네? 어머님, 제발요. 결국 전화가 와서 말하는 모든 내용이 제 돈으로 무언가를 해달라는 말이더군요.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처음에는 살갑게 애교를 부리면서 돈 얘기를 하더니만 어느 순간부터 계속 섭섭하다고 울상을 지으며 저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잘해드리고 매일 연락도 하는데 저한테 그 돈 한 푼도 안 주시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 진짜 섭섭해요. 어차피 죽기 전까지 다 쓰지도 못하실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며느리의 성화에 지친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이 돈을 아무한테도 줄 생각 없어. 너희한테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돈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지 생각을 먼저 해보겠다는 거야. 나중에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무작정 이 돈을 쓸 수 없잖니. 돈이라는 게 많아 보여도 막상 조금씩 쓰다 보면 순식간에 없어지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사달라 뭐 해달라 나한테 전화하지 말렴. 제가 이 말을 하면 며느리가 화를 내고 섭섭해할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정말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냥 알겠다고 하길래 제가 확실하게 말을 해서 제 뜻을 알아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몇 개월 동안 며느리는 다시 연락이 한 통 없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섭섭했지만 그냥 예전의 며느리와 저의 상태로 돌아갔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돈 없이도 늘 다정하고 좋은 관계였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 저도 더 이상 노력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이후에 연락을 안 하길래 그냥 저와 더 이상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게 다가 아니었더군요. 혼자서 아주 엄청난 짓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 인생의 최악의 날입니다. 며느리와 제가 각자의 삶을 잘 살다 보니 어느덧 저의 생일이 돌아오더군요. 당연히 생일상은 기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을 들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서운하셨죠? 저도 늘 어머니랑 어떻게 저 처음 결혼할 때처럼 다시 친해질 수 있을지 늘 고민 많이 했어요. 마침 어머님 생신이셔서 제가 생신상 차려놨거든요. 얼른 오세요, 어머님. 오랜만에 저희 밥 같이 먹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며느리가 저에게 연락을 먼저 한 것도 모자라서 제 생일상을 차려주겠다니. 며느리의 목소리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았고 저는 며느리가 먼저 저에게 용기를 내어주었다는 생각에 너무 고마워서 그동안 있었던 일은 다 잊고 며느리와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만나기로 한 전날 밤 아주 안 좋은 꿈을 꾸게 되었어요. 바로 며느리가 제 뒤에서 칼을 꽂고 있고 예전에 배웠던 보살님이 며느리를 막으려고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꿈이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제 몸에 식은땀이 미친 듯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곰곰이 그동안 며느리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봤는데 며느리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겠다는 직감이 들더군요. 보살님도 중요한 날에 음식을 조심하라고 했으니 마침 오늘이 저의 생일이어서 이 꿈이 예지몽은 아닐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긴장되는 마음으로 며느리와 아들 집에 가게 되었어요. 며느리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대단한 생일상을 차려놨고 일을 하고 들어온 아들조차도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미역국을 정말 좋아하는데 돌미역으로 직접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만들어놨더군요. 미역국을 먹으려고 하는데 제 미역국 양이 너무 많아서 며느리가 밥을 푸고 있을 때 며느리 자리에 있던 미역국을 제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앉자마자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 순간 믿지 못할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며 먹었던 미역국을 다 뱉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은근히 째려보더군요.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너무 황당해서 며느리를 계속 쳐다보았고 놀란 아들이 며느리의 미역국을 먹어보려고 하자 며느리가 또다시 놀라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안 돼! 먹지 마! 하지만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을 땐 이미 아들이 미역국을 맛본 후였습니다.
아들은 인상을 쓰더니만 미역국이 살짝 쓰다며 며느리를 쳐다보았고 다시 자신의 미역국을 먹어보더군요. 뭐야, 내 미역국이랑 맛이 다른데? 어머니 미역국 줘보세요. 뭐? 그래. 아들은 또다시 제 미역국을 맛보더니 며느리 것만 맛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살님이 해주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중요한 날 음식을 조심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어제 제 꿈이 떠오르면서 설마 며느리가 제 미역국에만 이상한 걸 넣은 건 아닌지 의심이 들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을 벌벌 떨며 며느리에게 진실을 물어봤습니다. 예, 너가 먹은 미역국 처음 내 자리에 있었던 거잖아. 그렇다면 너가 먹은 미역국이 내 미역국이었다는 건데 왜 이것만 맛이 다르니? 너 설마 일부러 내 미역국에만 이상한 거 넣었니? 에이, 그건 아니죠. 저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이유는 있지. 아들, 넌 그동안 내가 로또 당첨된 후에 얘가 얼마나 나한테 자주 전화가 온 줄 아니? 평소에 이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애가 아니었어. 심지어 전화가 와서 늘 나한테 하는 말이 돈 달라는 거였다. 내가 계속해서 안 된다니까 내 병이 더 악화되게끔 이상한 걸 넣었을 수도 있잖아. 뭐? 지야, 네가 얘기해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진짜야? 아니야. 나 정말 억울해.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런 짓을 꾸미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며느리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었고 결국 아들은 모든 미역국을 가지고 가서 성분 검사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일이 점점 더 커지자 며느리가 울면서 모든 걸 털어놓더군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신뢰가 없었으면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신 걸까요? 이 상황이 결국 다 제 탓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 미역국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어머님 미역국에만 생야채를 좀 많이 넣었어요. 어머님 건강이 안 좋으시다길래 이 정도로 씁쓸한 말이 날 줄 몰랐어요. 제가 요리를 못하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제가 이런 의심을 받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정말 좋은 마음이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어쨌든 죄송해요.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미역국 밑을 뒤져보니 정말 이상한 맛이 나는 미역국만 생야채가 많이 있더군요. 며느리 말로는 야채를 넣고 싶긴 한데 제가 빨리 도착하는 바람에 생야채를 넣어 맛이 좀 이상해진 거라고 하네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저는 제가 보살님 말씀과 꿈 때문에 괜히 예민해서 며느리에게 심한 말을 한 건 아닐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너가 날 이렇게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너를 의심하다니 정말 미안하다. 그동안 여러 일들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정말 엄마와 딸 같은 사이로 지냈으면 좋겠어. 오늘 초대해줘서 고맙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감동이라며 저를 안아주더군요. 아들은 그제서야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문자로 로또 당첨금을 나눠주겠다고 이번 주 주말에 집에 오라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며느리와 처음 만났을 때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이번 일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경악스러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며칠 후 저에게 정체 모를 택배가 하나 오더군요. 이게 뭔가 싶어 뜯어보니 유명한 영양제였습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었어요. 하지만 영양제가 평소 제가 비싸서 사기 망설였던 영양제이기도 하고 제 지인이나 가족들이 깜짝 선물로 보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마음에 인증샷을 여러 장 찍어두었고 며칠 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영양제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영양제를 먹은 이후부터 제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더군요. 배가 자주 아프고 알레르기도 올라오는 기분이었어요. 대체 무슨 문제일까 싶어 제조사에 전화를 해봤는데 이상한 증세가 있을 리가 없다고 영양제가 아닌 다른 이유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결국 저는 영양제를 사준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보겠다고 생각했고 제일 먼저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 이 영양제 사진 봐봐. 너가 보낸 거 맞지? 나 생각해서 이렇게 깜짝 선물 보내는 건 정말 너밖에 없어. 근데 이 영양제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배도 아프고 알레르기도 올라오고 좀 이상하네. 어머니, 이거 제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진 봤는데 처음 왔을 때부터 이렇게 온 거 맞죠? 뭔가 이상한데요? 뚜껑을 뜯은 흔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원래 영양제 새거 오면 이렇게 뚜껑이 뜯어질 수가 없는데. 그 순간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 말을 듣고 보니 너무 찝찝하더군요. 이 영양제를 계속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누가 택배를 시켰는지 여기저기 전화해서 찾아보니 예상치 못한 이름이 보였습니다. 택배를 시킨 사람은 바로 얼마 전 미역국 사건이 있었던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당장 이 사실을 이야기했고 그날 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보낸 거 맞아요. 괜히 어머님이 미안해하실까봐 일부러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예요. 그 영양제가 좀 독해서 어머니랑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처음이라 그렇지 계속 먹으면 아마 건강도 더 좋아지실 거예요. 저 믿고 걱정 마시고 계속 드세요. 며느리가 보냈다는 걸 알게 된 후 마음이 좀 놓이더군요. 포장은 사실 제가 뜯고 나서 사진을 찍은 건지 잘 기억이 안 나기도 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제가 그동안 너무 영양제도 안 챙겨 먹고 비싼 걸 안 먹어서 몸이 적응을 못하는 건 아닌가 생각했죠. 그렇게 며느리 말을 믿고 또 열심히 영양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알레르기는 더 심해졌고 제 몸도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 영양제의 성분이랑 처음 왔던 포장 상태가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저는 결국 아들에게 이 사실을 한 번 더 이야기했고 아들은 영양제 만든 곳에 제가 처음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그러자 영양제를 파는 회사에서 아주 긴 답변이 왔는데 상상도 못한 답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왔을 때 사진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절대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일부러 뜯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실제로 저희 제품 먹고 그런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혹시 모르니까 영양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만든 영양제가 맞는지 성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저에게 택배를 보내기 전에 누군가 영양제 통을 일부러 뜯어서 비슷한 다른 걸 넣어놨거나 아니면 영양제에 다른 성분을 추가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대체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걸까요? 이 답변을 듣고 저는 며칠 동안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처음 영양제를 보낸 며느리 짓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의 답이 얼마 후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에 영양제 회사에서 아들의 연락이 왔는데 그 연락을 받고 아들은 다급한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니, 영양제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이거 진짜 영양제 아니래요. 누가 이 영양제에 이상한 걸 넣어서 어머니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 몸에 엄청 안 좋은 성분이래요.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대체 누가 어머니한테 이런 짓을... 이건 범죄예요. 제가 당장 경찰에 신고할게요. 사실 아들의 말처럼 저도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찝찝한 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영양제를 보낸 사람이 며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행동도 며느리가 했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생각해보면 저번 미역국 사건도 들켰을 때를 대비해서 생야채를 넣어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의심이 들어 저는 며느리한테 제 영양제가 바꿔치기 당했고 지금 바꾼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할 것이고 범인은 아주 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더 세게 얘기하면서 며느리를 일부러 살짝 떠본 것이죠. 그러자 제 예상처럼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니, 이 일로 경찰까지 연락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운 안 좋았다 생각하고 안 먹으면 되죠. 요즘 택배 범죄도 많다잖아요. 어머님한테 이런 짓 할 사람도 없고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겠죠. 넘어가요.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경찰조사 받으면 너무 힘드셔서 안 돼요. 이렇게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보통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든 범인을 찾으려고 할 텐데 운이 나빴던 거라고 그냥 넘기자고 말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어쩌면 며느리가 범인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들에게만 몰래 이야기했고 아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며 며느리가 범인으로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드디어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범인은 제가 어디서 본 익숙한 얼굴이었죠. 예전에 청소 일할 때 며느리가 가짜 임신했다고 친구에게 이야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바로 그때 본 며느리의 친구가 범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자마자 깜짝 놀라서 경찰서에 달려갔는데 이미 며느리가 와 있더군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는 도중에 공원에서 며느리의 소리가 들리길래 들어봤더니 참 대화가 가관이었습니다. 야, 너 진짜 돌머리냐? 너가 절대 안 들킨다며. 그래서 돈도 챙겨줬잖아.
야, 니네 시어머니가 눈치가 빠른 걸 어떡하라고. 아, 그러게 네가 평소에 신뢰가 좀 있었으면 이런 의심도 안 받았을 거 아니야. 몰라. 이제 나 어떡하냐고. 너 무조건 너 혼자 있다고 해. 절대 내가 시켰다고 얘기하지 마. 아니면 나 진짜 망해. 바보같이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친구랑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더군요. 곧바로 달려온 제 아들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화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했죠. 너 진짜 생각이 있긴 하냐? 그렇게 내 돈으로 네 갖고 싶은 명품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먹고 살았으면 우리 엄마한테는 잘했어야지. 몸에 안 좋은 성분 넣은 영양제 우리 엄마한테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 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왜 날 때려? 이거 내가 한 짓 아니고 얘가 한 거야. 나도 친구지만 얘가 이럴 줄은 몰랐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친구를 보고 어떻게든 수습하라고 눈치를 주더군요. 야, 빨리 내 남편한테 제대로 얘기해. 이거 너 혼자 한 짓 맞잖아. 진짜요? 이거 제 아내가 시킨 거 아닌 거 확실해요? 저한텐 정말 중요한 일이고 돈은 제가 얼마 전지 드릴 테니까 이번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러자 며느리의 친구는 고민하는 표정을 하더니 이내 폭탄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야, 꼴 좋다. 그렇게 남자 잘 만나서 먹고 놀고 매일 쉰다고 열심히 일하는 나 무시하더니만 이제야 너 망하는 꼴 좀 보겠네. 얘 매번 저한테 어떻게 하면 자기 시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실 수 있냐면서 얼른 돌아가셔야 로또 당첨금 다 자기 거 된다고 맨날 저한테 얘기하던 애예요. 미역국 사건 아시죠? 그거 다 먹으면 아마 어머님 쓰러지셨을 텐데 그 전에 들켰다면서요? 미역국은 제 혼자 저지른 일이에요. 저는 얘가 이렇게 실행력이 강한 애인 줄 몰랐다니까요. 영양제도 하도 부탁을 하길래 같이 도와줬어요. 막상 어머님 얼굴 보니까 좀 미안하네요. 며느리 친구가 한 말을 들은 제 아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인간의 탈을 쓴 악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끝까지 시치미를 떼며 제 아들을 설득하려고 하더군요. 아니야, 제 말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제가 나 지금 연맥이려고 저러는 거라니까. 우리 경찰서 나가자. 경찰서 나가서 내가 어떻게 된 건지 다 설명할게. 어? 꺼져. 너란 여자 보기도 싫고 우리 이혼이야. 너 이거 범죄인 건 알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난 절대 용서 안 해. 그렇게 며느리와 며느리의 친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제 아들은 당연히 며느리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참, 저는 며느리가 처음엔 그저 철이 좀 없는 애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악한 애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영양제를 제가 계속 먹었다면 저는 지금 살아 있었을까요? 제 건강이 어떻게 됐을지 정말 끔찍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밖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고 영양제나 약도 함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엄청난 강박에 시달리고 있었죠. 아들은 이런 제 모습을 보며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 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 모르는 번호로 연락을 해오더군요. 여보세요? 누구세요? 어머니, 제발 고소 취하해주세요. 네? 아니, 제 친구가 어머니 돈 갖고 싶어서 영양제 바꿔치기 한 거라니까요? 제발 믿으셔야 돼요. 미역국은 제가 이상한 거 넣은 게 맞아요. 근데 그거 다 먹어도 안 쓰러지셨을 거예요. 너무 돈이 갖고 싶어서 그랬어요. 근데 그거 말고 영양제는 정말 억울해요. 네? 이렇게 끝까지 자기는 억울하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과 저는 며느리를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었고 앞으로 만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연락도 피하고 다시는 얼굴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며느리의 실루엣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 뉴스였습니다. 얼마 전 영양제 회사에서 여성 2명을 고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로또 당첨이 되자 돈을 갖고 싶은 마음에 영양제를 바꿔치기 해서 시어머니에게 선물한 건데요. 이 영양제를 먹고 건강에 이상이 생긴 시어머니가 경찰에 고소를 하며 이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영양제 회사는 이 일로 회사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 뉴스를 보는데 저기에 나오는 시어머니가 바로 저라는 사실이 참 어이가 없더군요. 어쩌다가 제가 뉴스에 나오는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영양제 회사에서 손해배상금이 엄청날 텐데 늘 돈을 쓰기만 하고 벌 생각은 하지 않았던 며느리가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군요. 저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때의 며느리였던지라 이 상황이 속 시원하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러게 좀 착하게 살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가만히 있었다면 알아서 제가 며느리랑 아들한테 로또 당첨금을 나눠줬을 텐데 이제는 저랑 상관도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생기더군요. 하지만 더 이상 며느리와 엮이고 싶지도 않았고 도움을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가야 할 일들이 몇 번 있었답니다. 어쩌다 며느리와 만나게 되었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으며 사정사정을 하더군요. 어머니, 저 정말 돈 없어요. 아시잖아요. 저 정말 뉴스까지 나올 줄 몰랐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진짜 죽고 싶어요. 네? 며느리를 마주칠 줄은 몰라서 당황한 저를 보며 경찰관님들은 며느리를 떼어냈습니다. 지금 독하게 얘기 안 하면 계속 저를 찾아올 것 같아서 큰맘 먹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니? 너 이거 인강보야. 네가 저지른 일에 벌 받은 거라고.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그 돈 다 손해배기 상금으로 날려봐라. 그리고 너도 시어머니 생신상에 영양제랑 독 같은 거 넣은 이상한 며느리 꼭 만나고. 이 말을 들은 며느리 표정은 정말 벙쪄 있더군요. 경찰관들도 속이 시원하면서도 어이가 없었는지 웃음을 참는 듯 했습니다. 솔직히 한편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했는지 저도 제가 신기합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한 이후로 저한테는 연락이 전혀 오고 있지 않네요. 하지만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들에게는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아직까지 연락이 오고 있답니다. 제 며느리 사람 끝까지 안 변할 것 같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선물을 보내와도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게 되고 음식도 계속 재료를 의심하게 되더군요. 네, 이 일이 제 머릿속에서 희미해질 시간이 아직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저에게는 며느리가 그토록 탐내던 로또 당첨금이 남아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병원비로 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아들이 예전부터 하고 싶은 사업 자본도 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뉴스에 나올 만큼 기막힌 사건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저에겐 돈과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있으니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서 절대로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사연 창고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아줌마이고요. 나름 특이사항이라면 가끔 작은 캐릭터 그림을 그리는 소일거리로 돈을 번다는 점이 있겠네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랬을 테지만 저도 어렸을 때는 한참 어른이 된 제가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딱히 대단한 꿈이 있었던 건 아닌데 뭐랄까요. 이것보다는 좀 더 근사한 어른이 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를 했었던 것 같네요. 그 기대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제 나름대로 주어진 현실에 감사하며 살아보려 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제가 세 자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요. 제가 누뚱이었어요. 친정엄마가 대놓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이왕 뒤늦게 셋째가 임신이 되었으니 아들이기를 바랐지. 그런데 원 또 딸이 나온 거야. 그래서 네가 태어난 이후로 나하고 네 아빠하고 둘이 얼마나 집안 어르신분들 눈치를 봤었는지 몰라. 그때는 그냥 흘러들었는데 곱씹으니까 정말 섭섭하더라고요. 굳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가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면 그런 비화를 알았다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아졌죠. 저를 낳고 나서 공교롭게도 친정엄마는 건강이 확 안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먹여 살리시려고 친정아빠가 일을 더 늘리셨죠. 야근을 늘 자청하셨던 걸로 알아요. 반찬 같은 걸 만들어 주시려고 외할머니께서 당시에 자주 와주셨는데 어린 저에게 어찌나 눈치를 주셨었는지 모릅니다. 기억나는 말씀 중 하나가 저건 왜 태어나서 일을 번거롭게 만드냐 였네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가족들을 향한 애증 비슷한 감정이 늘 있었어요. 사랑하지만 그만큼 복잡한 감정도 늘 동반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도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이나 집안 어른들을 보면서 이런 식의 반항심을 품어보셨을 텐데 제가 자주 되뇌이던 말이 이거였어요. 두고 봐. 나는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커서 엄마 아빠처럼 자식에게 막말하고 상처 주고 이런 부모가 되지 않을 거고 이런 환경을 주지도 않을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아. 절대 부모님을 닮아가지 않겠다는 굳센 다짐이었죠.
여기서 밝히는 점은 저희 친정집에 조금 특이한 내력이 있다는 건데요. 친정 부모님은 각자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하셨어요. 그 당시로 봐도 조금 일렀는지 주변에서 왜 이렇게 일찍 가냐며 한마디씩 했었다네요. 그리고 제가 막내라서 위로 언니만 2명인데요. 희한하게 언니들이 결혼을 다 일찍 했어요. 둘 다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이게 신기하죠? 집안 내력인가 봐요. 저는 학창시절에 그렇게나 부모님하고 다르게 살 거다라고 외쳤었고 언니들이 일찍 시집 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봤었는데 그럼에도 저 역시 일찍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미칠 노릇이에요. 이게 제 사연이니까 솔직하게 적어보자면요. 일찍 결혼해서 여자로서 이득을 본 거, 좋았던 거 없다고 봅니다. 아가씨 시절을 더 즐겼어야 했는데 아쉬울 따름이에요. 왜 그렇게 홀린 듯이 결혼을 확 해버렸는지 모를 일이에요. 바라건대 제발 제 자식들은 최소 30살 이상이 되어서 결혼했으면 좋겠네요. 젊음은 젊은이들에게 주어지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어느 유명한 팝송 가사를 봤을 때 제가요, 제 이마를 진짜 세게 때렸습니다. 그 표현이 너무 놀라웠거든요. 사람들 생각하는 건 다 똑같구나 싶기도 했고요. 너무 미숙하고 인생 사는 법을 잘 모르고 이런 젊은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싱그러울 젊음이라는 게 주어지는 건 아까운 것 같아요. 요령 없이 고지 곧대로 사는 법밖에 몰랐던 한창 어리고 젊었던 시절에 저는 남편하고 결혼하겠답시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좀 놀라시긴 했으나 이윽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었는데 반면에 시어머니께서는 가슴을 치시며 탄식에 탄식을 하셨어요. 아휴, 우리 막내가 벌써 가겠다고? 아이고, 서운해라. 아이고, 섭섭해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예, 너는 어린 여자애가 겁도 없이 발랑 까져서는 왜 우리 막내 아들을 꼬여냈니? 너 왜 그랬어? 아직 우리 막내 한창 때인데 왜 결혼하자고 네가 꼬여낸 거야? 네? 저요? 저는 그냥 오빠하고 너무 좋아서 그냥 빨리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뭐야? 그냥? 그냥이라고? 이걸 확 그냥 겨우 그딴 이유로 우리한테서 귀한 막내 아들을 채가지 마. 맹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것들이 독하게 생긴 것들보다 더 무섭다더니 우리 막내를 단단히 홀려먹어? 저기 죄송한데 홀린 건 오빠가 아니라 저 아닐까요? 오빠가 저에게 확신을 주니까 제가 아직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기로 결심을 한 거죠. 제가 울컥해서 소심하게 대꾸를 했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일을 가셨고 옆에서 시아버지께서 창피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그런 시어머니를 조심스레 말리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계속 이렇게는 못 뺏긴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셨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죠. 시어머니께서 열변을 토하시든 그러다 각혈을 하시든 말든 마치 도 닦은 수도승 마냥 무감각한 표정으로 있을 뿐이었어요. 남편이 좀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표현이 적은 사람이었으나 저렇게 무감각하게 굴 사람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저는 그때 몹시 의외라고 느꼈는데요. 약간의 비화가 알고 보니 있었습니다. 남편 집안도 저희 집안처럼 자식이 셋인데요. 저처럼 남편도 셋 중 막내예요. 그리고 위로는 형, 누나 이렇게 둘이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새남매 중에서 당시 시부모님을 금전적으로 용돈 드리면서 챙기고 있던 자식은 막내의 남편이었어요. 그 외로 자주 들여다보면서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거 사드리고 전반적으로 보는 건 남편의 누나인 시누이가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시부모님으로서는 당신들을 열심히 봉양해야 할 막내 아들이 일찍 장가를 든다니까 챙김을 못 받으실까 봐 그게 염려되셨던 겁니다. 시부모님 2분이 경제활동이 어려우셨냐고요? 아니요. 집안끼리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시부모님 역시 일찍 결혼하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2분은 고작 50대 초반이셨습니다. 그런데 뭔 용돈을 자식이 꼬박꼬박 챙겨드려야 한단 건가요? 사지도 멀쩡하셨던걸요. 50대면 남녀 불문 한창 일을 할 나이잖아요. 60대는 되어야 경제활동에서 물러나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고요. 그래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라고 해서 뭐 혼자 희생하고 그런 게 좋았겠나요? 아니었죠. 시댁은 절대 경제적으로 풍족한 집안이 아니었고요. 유복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일찍 결혼해서 자식들 낳으셨으면 그만큼 열심히 버셔야 하는데 시부모님의 사상이 참 특이하게 느껴졌네요. 남편도 일찍 결혼했지만 시누이도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마치 일찍 결혼하는 건 집안의 내력이라는 걸 뒷받침하던 말이에요. 오히려 결혼 정년기를 맞이하도록 장가를 안 들고 있었던 남편의 형인 아주버님께서 집안 내력에 비춰봤을 때는 특이한 분이셨습니다. 듣자 하니 공부를 하시느라 그렇게 늦으셨다고 해요. 대학원까지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시부모님께서는 일찍이 경제활동에서 물러나셨는데 대학원까지 다니는 돈은 어디서 났냐고요? 시누이가 부잣집에 시집을 가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니었어요. 남편이 그 돈도 다 댔던 겁니다. 자기 형 뒷바라지를 했던 것이죠. 나는 오빠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엄청 잘하면서 사는 막내인 줄로만 대충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 다 해줬을 줄은 몰랐어.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빠 혹시 집에서 봉 아니야? 그렇게 눈치 보면서 말할 거 없어. 나도 내가 봉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 아예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두 분 다 일을 전혀 안 하시는 채로 집에만 눌러 앉아 계시고 나한테만 손 벌리시려 들고 형이랑 누나보다는 나를 너무 만만하게 보시고 자꾸 이렇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가 우리 집에서는 봉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 오빠, 우리 결혼하고 나면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 그간 오빠가 가족들 잘 챙기는 거 언뜻 보고 들어서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면 내가 오빠 대신해서 아버님 어머님도 잘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밥그릇은 알아서 딱딱 챙기고 이렇게 살도록 열심히 노력해볼게. 말만 들어도 힘이 난다. 역시 너를 만나서 결혼하기로 한 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었어. 내가 진짜 앞으로 다른 건 몰라도 한눈 안 팔고 너 하나만 보면서 살게. 내가 이건 진짜 약속한다. 제가 집안의 늦둥이 막내이기는 하나 동시에 미운 오리 새끼 같다는 느낌을 스스로 지울 수 없었기에 연애 때부터 시작해서 결혼하기까지 저에게만 딱 애정을 쏟아주는 남편을 보면서 애정에 충족되는 걸 느꼈어요. 이런 충족감에 홀려서 제가 이른 나이에 결혼을 안 하겠다는 스스로의 옛 다짐도 저버린 채 결혼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하여간 남편이 당신들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자기 가정에만 최선을 다할까봐 시부모님께서는 그게 영 못마땅하셨던 건가 봅니다. 특히나 시어머니께서요. 주장하시기로는 아직 한참 꾸미고 관리하고 그런 욕심이 많을 나이인데 막내 아들이 장가를 가버리겠다 해서 무척 섭섭하다고 하셨죠. 그게 무슨 말씀이셨겠어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남편 하나 봉으로 잡아서 유유자숙하게 나름 지내시는 재미에 푹 빠지셨는데 이제 그건 못하게 되실 것 같으니까 안타까워서 환장하겠다는 의미였지요. 남편이나 저나 흔들리지 않고 결혼을 향해 나아갔고 저희 가족들은 좀 당황하기는 했어도 우직하고 성실한 인상의 남편이 믿음직스럽다면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관건이었는데 마지막까지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이런 식으로 회유하려고 드셨었죠. 너무 그렇게 일찍 결혼하는 것도 주변에는 천박하게 볼 수가 있어. 애가 들어선 것도 아닌데 굳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만나다가 내 후년쯤에 시골리면 좋겠구나. 더 이상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아서 저는 다른 수를 썼습니다. 시댁에 남편 말고도 이미 한 사람 더 있었잖아요. 일찍 결혼한 사람 바로 시누이였죠. 제가 시어머니의 말씀을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은 그걸 또 자기 누나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일찍 결혼하는 게 천박한 거라고 주변에서 다 욕하는 거라고 그런 식으로 제욕하셨다면서요? 내가 언제? 너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너를 보고 그런 말을 하겠어? 그건 너한테 한 게 아니라 네 동생한테 한 거야. 그게 그거죠. 저라는 예시가 있는데 굳이 그런 말씀을 하신 그 저희가 뭐겠냐고요. 제가 못마땅하셨던 거죠? 참나. 저번에는 남들은 돈 잘 버는 사위, 대기업 다니는 사위 봐서 떵떵거리며 산다는데 이런 타령을 내도록 저 들으라고 하시더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저한테 재산을 물려줬어요? 아니면 공부 잘하는 머리를 물려줬어요? 하다못해 외모라도 예쁘게 낳아줬어요? 아무것도 안 해줬으면서 왜 이렇게 바라는 것만 많으세요? 제발 드라마 좀 그만 보시고 현실을 사세요. 왜 자꾸 부잣집 사모님 흉내내는 망상에 빠져서 사시냐고요. 애들 키우느라 요즘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까지. 짜증나. 부잣집 사모님 흉내내는 망상? 아니 너 어떻게 네 엄마인 나에게 그런 망발을 짓거릴 수가 있어? 아이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 자식 농사를 잘못 지었어. 모녀가 불같이 싸웠는데 거의 신우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격이었습니다. 저는 위로 언니가 둘 있었기 때문에 신우이 같은 유형을 잘 알았어요. 헌신적이고 가족이가 강하지만 다혈질적인 면모가 있고 눈이 돌면 배는 게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가만히 두면 조용하지만 잘못 건드리면 폭발하는 폭탄이었죠. 남편이 연애할 때 항상 그랬어요. 누나가 잘해줄 때 잘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타격을 입으신 시어머니께서는 허락이고 뭐고 그냥 저희 부부의 결혼을 홀라당 진행시켜 버리셨습니다. 간략히 이뤄진 상견례에서도 정말 별말씀 안 하셨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러셨어요. 며느리는 만만해도 딸은 그럴 수 없으셨을 테니 신우이의 폭발이 시어머니께서는 자꾸 속에 걸리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무탈하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꿈꿨습니다. 매일 가계부 쓰면서 조금씩이나마 돈 모으는 재미를 느껴가면서 미래를 그리며 그렇게 알콩달콩 지냈어요. 저나 남편이나 소박한 일상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었기에 서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예쁜 딸아이를 세상과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좋게 말해서 차분하고 나쁘게 보자면 살짝 소극적인 성격에다가 지나치게 안정지향적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돈 욕심도 부리고 투자 공부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충돌 아닌 충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에서요? 아니요,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서요. 네가 우리 막내한테 입김 넣었지? 시부모 용돈 줄였으면 싶어서 네가 수작 부린 거지? 저요? 제가요? 아닌데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에요. 애기 아빠하고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데 어머님, 애기 아빠가 동계산을 요즘 들어 악착같이 하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두 분께 드리는 그 용돈 액수를 막 줄이고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거 아닐까요? 이체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요. 너 나 약 올리니? 내가 이미 당연히 우리 막내한테 물어봤지. 이거 돈 맞게 들어온 거 맞냐고. 그랬더니 3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드린 거 맞다고 딱 잘라서 말하더라. 그건 우리 막내가 할 법한 언행이 아니야. 네가 중간에서 간약한 요술을 부린 게 틀림없더만. 간약한 요술이라니 그 무슨... 좀 당황스럽네요. 어머님, 근데 방금 2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어? 원래 저희가 매달 20만 원 드리는 거 아니었어요? 여태까지 쭉 그래왔는데요. 혹시 30만 원을 받아오셨던 건가요? 얘가 뭔 소리람? 당연히 30만 원씩 받아왔지. 아휴, 니네 결혼하기 전에는 기본 50만 원씩 거뜬히 받았었고 그 외에 자잘하게 떨어지는 것들도 많았는데 사는 게 다 부질없네. 저는 지금까지 20만 원 드린 줄 알았어요. 가계부에도 그렇게 다달이 적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애기 아빠가 자기 용돈에서 그거 아껴서 두 분께 더 드린 거였네요. 저는 그걸 지금 어머니 덕분에 알았고요. 그때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를 일이에요. 저에게 지금껏 그런 말을 안 한 남편에 대한 배신감? 아니면 측은지심? 지금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네요. 속에서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는데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비웃으셨습니다. 너 설마 지금 질질 짜는 거니? 왜? 10만 원에 아까워서? 기가 막히는구나. 왜 이렇게 다들 구질구질하게 살아? 아이고 꼴보기 싫어라. 10만 원 도로 올려달라고 하고 싶다가도 그런 맛이 뚝 떨어지네. 그래, 네가 이겼어. 나하고 우리 막내 모자 사이 다 갈라놓고 10원 한 장 살뜰히 모아가면서 그렇게 지내렴.
왜 이야기가 그렇게 튀는 거였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어요. 논리도 없고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속에서 열불이 터져서 그날 애기 데리고 동네 공원 나가서 2시간은 화를 삭혔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는 이 일로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역시나 자기 허리띠 졸라가면서 남편은 시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렸던 것이었죠. 갑자기 20만 원만 받으면 절대 생활 못하실 것 같아서 그리 했었다네요. 시부모님께서는 그럼 그때까지 저희가 드리는 30만 원에다가 시누이네가 드리는 용돈 아마 20만 원 선이었던 걸로 알고요. 이걸 현금으로 받으셨고 공휴일 낀 달이면 어디든 저희가 그날 꼭 모시고 놀러 가거나 그렇지 못하면 돈으로 10만 원 드렸었고 생신이 있으면 또 챙겨드렸고 이마트 온라인 배송으로 매달 5만 원어치 생필품 넣어드렸고 시누이가 반찬 종류는 싹 다 조달해드렸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괜찮지 않나요? 두 분이서 생활하시기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었는데요.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달랐나 봐요. 그게 사치, 여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데 용돈 10만 원까지 줄었다고 하니까 열이 받으셨던 것이죠. 저는 너무 착잡했고 남편은 속상했습니다. 이게 며느리와 아들의 차이인가 봐요. 저는 자식 부부들의 정성을 몰라주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착잡했건만 남편은 달랐죠. 늘 풍족하고 여유가 넘치게 살고 싶어 하셨는데 그 마음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할 때가 많았어. 내가 그렇게 해드릴 수 없는 자식이니까. 죄송스러운 마음에 애써 그런 엄마를 모른 척 해왔던 거지. 내가 잘난 자식이었으면 엄마가 피부 관리실이나 실컷 다니시고 명품 쇼핑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생활을 누리셨을 텐데. 씁쓸하다. 세상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내심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 남편이 그날은 조금 낯설게 느껴졌네요. 제가 아이 낳고 나서 같은 애엄마끼리 시누이하고 공감대가 살짝 생겨서 따로 편하게 연락도 하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이런 고민을 시누이에게 털어놓았더니 진작 알고 있었다는 듯 한숨을 쉬더군요. 걔는 원래 그래. 그런 거 무슨 증상 이름도 있지 않나? 착한 아이 증후군? 뭐 그런 건가 봐. 우리 오빠는 옛날부터 공부벌레 범생이라서 딱 벽을 치고 사는 느낌이지. 나는 성질머리 있어서 쉽게 못 건들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막내가 가장 편하셨던 것 같아. 그런 만큼 자꾸 기대를 하시고 바라는 것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는 이렇게 되었네. 나는 세상에서 가족만큼 복잡한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 그 안에 얽힌 이야기며 감정이 너무 복잡해. 저도 그게 뭔지 알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애틋한 사람이 저희 친정엄마인데 가장 애정어린 사람도 친정엄마이거든요. 가장 불편하면서도 편한 게 친정 식구들이고요. 시누이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를 함께 다짐하기도 하였죠. 가진 것에 비해 바라는 게 많고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남이 해주기만을 하는 사람, 바로 저희 시어머니이자 시누이의 모친. 그분을 어떻게든 떠안은 채 변하시기를 바라며 잘 살아보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님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무슨 연구직 같은 걸로 일을 하고 계셨는데 혼자 조용히 자취를 하며 결혼 자금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나 뭐라나? 그러고 계셨거든요. 시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있어서 아주버님의 참가는 늘 미미한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시댁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주범이 아주버님이셨어요. 드디어 결혼을 하시게 된 아주버님, 그 상대가 무려 의사였습니다. 저하고 남편도 깜짝 놀랐는데 시부모님께서는 어찌셨는지 안 봐도 화나지요? 거의 기절할 땐 놀라시면서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서는 감격의 눈물마저 흘리셨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집안의 의사 맏며느리? 천지신명이시여 열심히 착실히 성실히 산 그 보답을 지금 받게 해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착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이바지를 하며 살겠습니다. 시댁의 작은 베란다에서 물 떠놓고 그런 기도를 올리셨어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저를 부르셨던 것인가 싶어서 좀 당황스러웠네요. 제가 어색해서 엉거주춤 있으려니까 시아버지께서 다가오시더니 흐뭇한 얼굴로 저에게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저거 내가 새벽같이 산에 올라서 떠온 약수야, 약수. 산의 정기를 흠뻑 받은 물이지. 그러니 저기에다가 기도를 올리면 얼마나 효염이 있겠어?
후딱 결혼식까지 올리기로 결정난 마당이니 앞으로를 위한 기도를 지금 올려야 순서가 맞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의사 형님 집안이 독실한 불교 집안이더라고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 드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안인 것 같던데, 그래서 그렇게 물을 떠다 놓고 시부모님께서도 기도를 하셨던 모양이었죠. 저는 이런 걸 안 보고 자라서 낯설었고 그래서 별 생각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기도한 자리를 저보고 말끔히 치우라고 하시기에 그대로 했죠. 자리 정리하고 그릇 설거지까지 싹 마쳤더니 화장실 다녀오신 시어머니께서 기함을 하셨습니다.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 귀한 물을 설마 다 쏟아버린 거야? 이런 정신 나갈 것을 보았나? 너 어떻게 책임질래? 그 물 버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요? 기도 끝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만 말씀을 해주시지. 다 치우라고 하셔서 저는 그냥 다 치운 건데. 이것 봐라. 또 얼빵한 척하면서 사람 복장을 뒤집어 놓네? 내가 너 처음부터 그 모양 그 꼴이어서 마음에 안 들었어 이거사. 니까짓게 우리 의사 맏며느리 들여오는 길에 초장부터 흠집 내어놔?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제 머리채를 확 쥐셨습니다. 그러더니 불운령에 맞춰서 제 머리채를 마구잡이로 흔드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피도 너무 아프고 눈앞도 빙글빙글 돌아서 죽을 맛이었죠. 잠시 후 시어머니의 손에 한 움큼 있는 제 머리카락을 보자 눈물이 막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저보고 또 쓸데없이 질질 짠다면서 호통을 치시더군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막 무례하게 구셨다가 한참 동안은 또 조용하셨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시 돌변하신 이유, 앞만 봐도 의사 형님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기세 등등 이제 저희 부부의 미약한 원조 따위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실컷 어른 유세 떠시면서 저를 부려먹겠다는 심보이셨어요. 너같이 구질구질한 것도 며느리라고 내가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무조건적으로 포용해주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앞으로는 조금 달라져 볼까 싶구나. 고부관계의 질서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야. 그리고 동서지간의 서열 정리도 옳게 이루어지는 지엄한 우리 집안이 되었으면 한다. 당최 언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다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 낳고도 그 직후에도 컨디션 안 좋은 몸으로 시댁에 가서 식사 같이 해드리고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때에 가까운 데 모시고 꼬박꼬박 놀러가 드리고 자꾸 명품 타령하시는 건 못 들어드려도 작은 지갑이나 액세서리 정도는 좋은 걸로 한 번씩 사드리기도 하고 저 이렇게 기본 도리는 잘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에겐 늘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셨고 마치 저를 향해 이건 원래 네가 해야 하는 거니까 생색낼 생각 마라 이렇게 매번 경고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구셨으면서 저를 무조건적으로 포용해 주셨다니 너무 황당했지만 동서지간의 서열 정리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앞으로 제가 그 새로운 형님께 깍듯이 아랫사람 역할을 하라는 게 시어머니의 주문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분명하게 지금 말을 해두는데 우리 맏며느리 앞에서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는 언행을 한다거나 내 위험이 깎일 만한 짓을 네가 한다면 나 그때는 정말로 가만히 안 있어. 너무 당황스러운 울음장이었네요. 참고로 형님께서는 저와 2살 차이밖에 안 나는 분이셨어요. 나이 차이가 적게 나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직업이 의사라고 하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성공한 사람인 것 같아서. 아무튼 부러웠네요. 형님을 보면서 저는 내심 속으로 살면서 수많은 기회를 제가 놓쳐온 것은 아닌지, 과연 제가 정말로 죽을 만큼 뭔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본 적이 있는지, 이런 인생이 제가 원했던 인생이 맞는지 여러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님과 제가 쉽사리 가까워지진 못했어요. 인상부터가 약간 도도하면서 고고하다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셨고요. 아주버님과 짝꿍 아니랄까봐 말수 적고 고요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얼굴에 있었어요. 게다가 가끔 뵐 때면 시어머니께서 열심히 형님께 이런저런 말씀을 붙이시고 계셔서 저는 자연스레 그들의 수발을 드는 역할이었을 뿐 끼어들기에 애매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식재료 좀 사오라고 주문을 하셔서 제가 주말 오전에 시댁에 갔더니 형님이 와 계셨어요. 잠깐 들른 거라 하셨죠. 오래된 좁은 평수의 시댁 아파트와 형님은 이질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곳에 있어도 형님은 차림새 때문인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편한 옷을 입고 온 저와 더욱 비교가 됐네요. 시어머니께서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뜨시길래 제가 장봐온 거 내려놓으면서 형님께 말을 붙였죠. 살갑게 이런저런 얘기를 건넸더니 형님께서도 점차 표정이 풀어지시는 게 보였네요. 전문직 종사자라는 건 아우라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집안에 의사 있다고 어디 가서 아직 자랑을 못했는데 곧 하려고요. 축혀 세워줘서 고마워요. 내가 워낙 바쁜 사람이라서 친하게 지낼 시간도 없었네요. 우리 동서는 내가 익히 전에 들었던 거랑 이미지가 달라서 사실 좀 놀랐었는데 보면 볼수록 사람이 수더분하네요. 제 얘기를 들으셨어요? 아주버님은 잡담을 하실 분이 아니신 것 같은데. 그 일은 워낙 과묵해서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어머님께 몇 번 들었어요. 워낙 가족 얘기는 많이 하시는 분이라. 어머님은 동서가 자꾸 모자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지만 나는 남이 말하는 평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까지는 아니라서요. 우리 동서, 나는 꽤 괜찮다고 봐요. 네. 그러셨구나. 고맙습니다. 당황해서 멍청하게 대답을 해버리고 그날 집에 와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제 이야기를 형님께 안 좋게 전해오셨던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했죠. 부족한 며느리인 제가 잘못인가 싶기도 해서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형님의 생일을 앞두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집에서 밥이나 먹자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네? 제가요? 저 혼자서요? 저는 딱히 잘하는 요리도 없는데요. 그럼 너 아니면 누가 하니? 아휴, 나는 요새 갱년기가 왔는지 음식간을 잘못 맞춰. 네가 작은 며느리로서 이런 때 점수나 따면 좀 좋겠니?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님. 혹시 형님께 직접 정성스레 차린 생일상을 준비하시겠다고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해놓으셔서 어떻게든 수습해야 할 상황인데 방법이 없으시니까 저에게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너는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사람 속 뒤집어 놓으면서 얄밉게 하더라? 맹하게 생긴 주제에 그런 파악은 어째 그렇게 잘한대? 하여간에 너는 한 대 맞아야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행동하는구나. 매를 벌어요, 매를! 그러면서 제 정수리를 손바닥으로 탁 치셨습니다. 아픈 것보다는 기분이 나빴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거절하기에도 못하고 이런 기회로 시어머니나 형님께 좋은 결과 보여드리면 진짜 점수 잘 따지 않을까 싶은 그런 답답한 생각이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일상을 도맡게 되었어요. 메뉴부터 그냥 저보고 다 알아서 하라며 시어머니께서는 전부 다 이름해 주셨고요. 제가 형님 생일상을 맡게 되었다고 하니까 남편은 되게 할 말이 많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는데 말은 안 하더라군요. 그 심정 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아휴, 한숨이 절로 나왔네요. 어쨌든 하긴 해야 하니까 준비에 들어갔어요. 없는 게 없을 형님께서 좋아하실 생일상이 뭘지 궁리를 해봤죠. 제가 나름 파악한 게 있었는데 형님은 고기들 중에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하신다는 것이었어요. 갈비찜을 소갈비찜보다 돼지갈비찜으로 더 선호하시는 걸 처음에 알았을 때 살짝 눈치를 챘었는데요. 언제 한번 말복 이야기가 나와서 닭고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오리보다 확실히 닭이 더 맛있더라고요. 어디 가서 오리구이를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고 오리 훈제도 뭐가 맛있다는 건지 잘 모르는 입맛이에요. 오, 그러세요? 오리보다 닭이 더 흔하니까 다행이시네요. 고기 중에서 그럼 닭을 제일 좋아하세요? 치킨 같은 거 잘 드시겠다. 고기는 돼지가 가장 낫죠. 솔직히 잘 나온다는 한우 고깃집 아닌 다음에야 소보다 돼지 구워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딱 먹어보면 입에 삼겹살 같은 게 제일 많이 먹히지 않아요? 김치하고 짭짤한 반찬하고 이렇게 삼겹살 곁들여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차리기도 귀찮고 냄새 빼는 건 더 귀찮고 여러모로 직접 해먹지는 않네요. 그렇다고 차림이 잘 나오거나 고기 질이 가격 대비 썩 좋은 집을 찾기도 애매해서 좋아하는 음식치고는 대단히 만족한 적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와, 저 형님이 말씀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오래 하시는 거 처음 봐요. 돼지고기를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제가 기억해 둘게요. 답지 않게 너무 주절거리고 마셨던 건지 형님은 뭔가 민망하다는 얼굴로 더 말을 얹지는 않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형님 생일상을 준비하게 되자 그게 딱 기억이 나버린 거예요. 이미 예산 수준은 나와 있던 게 있었으니 고기 물색부터 들어갔습니다. 다른 게 뭐 더 중요하겠어요. 사실 고기 질이 좋은 게 가장 최고인 거죠. 그래서 동네 엄마들에게 정보를 얻어가면서 진짜 맛있는 삼겹살을 판다는 곳을 찾아서 굳이 편도 40분 걸리는 거리를 가서 고기를 사왔습니다. 뿌듯하더라고요. 이왕 하기로 한 거 제대로 잘하면 좋잖아요. 솔직히 시어머니라든지 다른 시댁 사람들 보랍시고 차리는 명목이 짙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생일 당사자인 형님이 만족해 하신다면 그것보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밑반찬은 머릿속에 딱 그려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구성하기 어렵지 않았고요. 신선한 채소들만 신경 써서 잔뜩 마련했네요. 이윽고 당일이었어요. 바쁜 형님의 일정상 늦은 점심을 함께 하기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주말 아침부터 저하고 남편하고 준비 바리바리한 거 점검 마치고 시댁으로 출동해서 상을 벌였습니다. 곧 시누이 내외도 왔고 시아버지의 사촌동생 한 분도 오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희 부부가 왔을 때부터 좁은 베란다에서 사투를 벌이시느라 계속 바쁘셨는데 애지중지 키우신 웬 식물 하나를 예쁘고 작은 화분에 옮겨 담으시느라 그러신 거였죠. 에라이, 내가 이걸 어제 했어야 됐는데 비가 쏟아져서 허리가 쑤신답시고 미뤄뒀더니 이 사달이 나는구나. 아유, 혼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원 더럽게 손이 많이 가네. 막내야, 너 이리로 와서 얼른 이것 좀 해봐라. 네, 엄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왜 옮기시는 거예요? 이 시기에 분갈이를 굳이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혹시 형수님 거예요? 당연하지. 아니면 내가 왜 지금 이런 용을 쓰고 있겠니? 요게 바로 내가 5년 넘게 애주준지 키워온 녀석인데 건강과 행운의 상징이란다. 부적이 따로 없어. 이것만큼 선물로 의미 있는 게 없겠다 싶어서 엊그제 생각이 나자마자 화분부터 구해놨지. 큰 걸 다 주면 자리 차지만 할 테니 예쁘게 새끼 친 것만 옮겨서 줘야지. 화분 보고 부적 타령을 하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다만 제 남편을 이리저리 부려먹으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이윽고 아주버님께서 도착을 하셨는데요. 형님께서는 중요한 전화를 받으시느라 잠시 후에 올라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딱 그 말씀만 하시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멀뚱히 계셨어요. 바로 보이는 베란다에서 제 남편이 뒷정리하느라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빈 말씀으로나마 뭐하냐 도와줄까 이런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웃긴 건 시아버지께서도 당신의 사촌동생과 함께 그 옆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트셨다는 겁니다. 그나마 시누이 내외가 거실에 상 펴고 상 닦고 그런 걸 했지요. 그런 광경을 힐끗하면서 저는 고기판을 불 위에 올렸습니다. 이제 딱 삼겹살을 구우면 될 때였으니까요. 길게 썰린 삼겹살 한 줄을 고기판 위에 올린 직후였어요. 그 사이 빠르게 흙 묻은 옷까지 갈아입고 나오신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시더니 경악을 하셨습니다. 알아서 잘 하겠거니 싶어서 맡겼는데 지금 이 꼬라지는 뭐야? 갈비찜하고 해신탕 같은 거 하는 게 아니었니? 고기를 왜 굽고 자빠졌어? 게다가 삼겹살? 아니 하나도 아니고 지금 삼겹살을 굽는 거야? 에라이 정신 빠진 거사. 머리가 나쁘고 눈치가 없는 것도 어느 정도가 있는 거야. 너는 귀한 의사 선생님께 고작 삼겹살을 차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잘도 들었어? 어머니께서 저보고 메뉴 알아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저는 형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를 한 건데 그렇게까지 저를 비난하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랍쇼? 이게 또 눈물 한바지 쏟으려고 시동을 거네. 이 무식한 것, 이 천박한 것. 내가 너 초장부터 이래서 알아봤던 거야. 감히 의사 맏며느리 앞에서 내 채신을 깎아먹으려고 이딴 삼겹살 소냐 준비하더니 그래놓고 눈물 글썽하고 자빠졌네. 이건 너나 다 처먹어. 누가 이딴 걸 먹는다는 거야? 우리는 밖에 나가서 외식할 테니까 너나 많이 해먹어라. 시어머니께서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는지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하시더니 삼겹살이 담긴 봉지째 집어들어서 그걸로 제 머리를 치셨습니다. 묵직한 게 제 머리를 치고는 바닥에 떨어지는 걸 저는 멍하게 쳐다봤죠. 그와 동시에 눈물이 또르르 흐르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심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틀자
베란다 쪽에서 통화를 하다가 이쪽에 소란을 들었는지 눈길을 주는 놀란 얼굴의 남편이 보였습니다. 애써 골라오 입고 온 옷이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시누이 내외가 뭔 일이 났나 싶어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쪽을 살피고 있었죠. 고개를 바로 하자 저를 보며 코웃음을 치시는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 일어난 일은 제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진 것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거든요. 바닥에 떨어진 삼겹살 봉지를 주워든 저는 그걸로 시어머니 얼굴을 후려치고 말았습니다. 퍽 소리가 났고 시어머니께서는 싱크대를 잡고 간신히 주저앉지 않으셨죠. 부엌으로 들어오던 시누이가 짧게 비명을 질렀어요. 다가온 남편도 놀란 숨을 삼켰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혼미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자 홀린 듯이 정신없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천박하다는 거예요? 능력도 없고 인성도 부족한 주제에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만 더럽게 많고 자식 차별하고 며느리 차별하고 돈 앞에서 해불쭉하는 어머님보다 설마 제가 더 천박할까 싶어서요? 그래요. 저 무식해요. 명문대도 못 나왔고 언감생신 의사는 꿈도 못 꿔봤어요. 그래도 제가 어머님 앞에서는 무식으로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정도는 접어드려야겠는데요? 무시대에 나가면 어머님은 대상 후보는 기본으로 깔고 가요. 시어머니께서 놀란 입만 뻐끔거리셨고 한 줄 올려놓은 삼겹살이 지글지글 익는 소리를 내길래 저는 신경질적으로 가스불을 꺼버린 뒤 고기 판 채로 싱크대에 그걸 확 엎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뒤로 물러나며 놀란 비명을 내지르셨죠. 그때부터 제가 아주 오해를 시작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 울음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다가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당신의 막내 아들을 비난하려는 듯 덜덜 떨리는 팔을 들어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올케가 미친 짓 했지만 엄마가 선수 치셨어. 그러길래 왜 사람을 극한으로 몰아가요? 뭐라고? 너네 다 누구 편이야? 누구 편이냐고? 이 구질구질한 것들이 똑같이 다들 정신이 나갔네? 다 필요 없어. 우리 장남하고 맏며느리만 있으면 돼. 시어머니께서는 악다구니를 쓰셨고 저는 엉엉 울면서 그런 시어머니께 원망의 눈길을 보냈어요. 그러자 그게 화를 돋구었는지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남편을 밀치고 제 머리채를 확 잡으셨습니다. 일전에 뜯겼던 것보다 더 아프더라고요. 양손으로 제 머리를 잡고 휘두르시는 통에 제가 비명을 내질렀고 시누이가 경악해서는 시어머니를 말리려고 하였는데 그때 제가 언뜻 남편이 그런 자기 누나를 말리는 듯한 몸짓을 보았어요. 그 순간에도 왜 저러지 싶었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새 도착해 계셨던 형님께서 그 광경을 다 보셨거든요. 저를 놓아주신 뒤에 씩씩 거리시던 시어머니께서 문득 형님을 발견하시고는 소스라치셨습니다. 우리 귀한 며느님 와 있었어? 아이고야, 이건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려. 지금 상을 차리고 말고 할 게 아니라서 우리 어디 그 근사한 곳에 나가서 먹자. 어머님, 지금 제가 생일을 챙김받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며느리 머리 잡아뜯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태어나게 있기란 아무리 저라도 어렵거든요. 저쪽에서 먼저 나를 쳤어.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어머니 뺨을 후렸다니까? 건반직녀는 내가 당장에 소문 안 봐주고 어쩌겠니? 며느리 주제라고 말씀하시는군요. 저도 어머님의 며느리인데 흠칫하게 되네요.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어머님은 이런 분이셨군요. 잘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식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후에 일정도 있고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형님께서는 엄청나게 무표정한 얼굴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꾸벅 목례만 남기시고 돌아서셨어요. 그 뒤를 허둥지둥 아주버님께서 따르셨고요. 이어 남편이 저를 챙겨서 함께 나왔죠. 나올 때 보니까 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한판 거하게 다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벌써부터 일방적으로 시누이가 폭격하고 있더라고요. 남편하고 서로 눈물을 훔치며 저희 부부는 다짐했어요. 시댁에는 이제 발길을 끊기로 말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괜히 좋은 아들과 좋은 며느리라는 거 해보고 싶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 같아서 허무했네요.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편해졌죠.
그리고 이튿날 형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우리 동서 덕분에 시댁과 나이스하게 거리를 둘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네요. 개인적으로 아주 고마운 심정이에요. 앞으로 종종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지내요. 그때는 당황해서 그냥 어버버 하다가 통화가 끝났는데요. 그날 아주버님께서 남편에게 1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어요. 제 계좌를 몰라서 그리했다 하시더라고요. 형님 생일상 준비한다고 고생한 비용이며 이것저것 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저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완벽히 결론이 났죠. 시댁은 고립되었습니다. 시누이는 지금까지 쌓인 게 많았다면서 시댁에 더 이상 안 가겠다고 했고요. 형님께서는 시댁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셨고 가족이고 뭐고 공부만 하며 살아오신 아주버님께서는 부모 공경보다 아내 사랑이 우선인지 그런 아내의 노선을 너무 잘 따르셨습니다. 장남과 맏며느리를 이렇게 시부모님께서는 잃게 되셨죠. 가장 만만하게 부려먹으셨던 저희 부부가 사라지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쉬우셨나 봐요. 그 지엄하신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사과까지 하신 걸 보면 말이죠. 예, 네 시아비가 손녀 보고 싶어서 우는 소리를 얼마나 하는지 아니? 나도 우리 손녀가 요즘 들어 더욱 보고 싶구나. 어머님, 저희 애 핑계는 왜 대세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셨잖아요. 너무 서운하게 말하지 마. 우리가 남이니? 가족이잖아, 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너에게 참 매정하게 굴었지? 가족 간의 허물 감싸주면서 우리 그렇게 지내자. 내가 다 잘못했으니 네가 용서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제가 어머니께 하도 머리를 뜯겼더니 후유증으로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답변은 못 드려요. 이해하시죠? 그런 저의 태도에도 이제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 못 하셨죠. 시부모님께서는 특히 제 남편이 그리우신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편은 시부모님 번호를 다 차단했으며 단 한 번도 먼저 저에게 두 분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네요. 무탈하고 평화롭게 제가 그리던 결혼 생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버님하고는 여전히 어색하지만 형님하고는 제법 친해졌고요. 시누이하고는 둘이 멀리 여행까지도 가는 사이가 되었네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지금인데 앞으로 계속 이래도 되는 것인지 가끔은 심란해지기도 한답니다.